네, 그럼 시간 됐으니까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에 있는 코드는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발표할 내용은 프레임워크 종속을 피하기 위한 클라이언트 설계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는 제 링크드인이고요. 저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C#.NET 개발자입니다. 간단한 퀴즈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C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GUI 프레임워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5개 먼저 손들고 알려주시는 분한테 제가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5개나 되는 5개 엄청 쉬운데 한번 네. 네, WPF. 5가지. 네. 유니티, 네. 윈폼, 네. 사마리, 네. 그다음에 ASP 단내코. ASP 안네코 좀 이렇게 블레이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프레임워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서드 파티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발로니아나 뭐 우노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우이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이렇게 많은 프레임워크에 종속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저는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다던가 환경이 바뀌었다던가 예를 들어서 원래는 윈도우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웹에다가 갖다가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이 코드를 변경을 통해서 바꾸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처음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드릴 건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프레임워크 마이그레이션에 실패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얘기를 드릴 거예요. 윈폼에서 이제 WPF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조금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오늘 예시로 들어드릴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처음 이제 회사에서 할 때 만들었던 내용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어요. 중국어 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에 거기에 이제 시험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당연히 이걸 다 만들진 않았고 여기서 수동 채점하는 부분만 떼가지고 짧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윈폼에서 WPF로 가면서 실패했던 얘기해 드려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윈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편한 GUI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고 장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일단 진입하기가 굉장히 쉽고 사실 C샵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배운다면은 윈폼은 단순하게 이제 위지그 방식의 디자이너를 제공하기 때문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컨트롤을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컨트롤에 더블 클릭하고서 그 이벤트 코드를 삽입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로직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윈폼에도 단점이 좀 많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런 디자인된 컨트롤을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라운디드 버튼인데 라운드 버튼 같은 경우 예전에 이렇게 온페인트를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그려주는 부분을 아예 새로 만들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라운디드 값을 넣어줘요. 끝나요 그러면. 근데 윈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줘야 됐어요. 근데 최신 프레임워크만이 아니라 WPF에서도 그냥 보더 라운디드를 주기만 하면은 그냥 되는 부분이 있고 굉장히 편한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단점이 있었고 또 이게 디자이너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다 보니까 그 컨트롤 자체가 XY 좌표하고 위스 헤이스 해가지고 그 높이랑 넓이로 이제 고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거를 한꺼번에 뭔가를 얼라인을 맞춘다던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재적인 디자인을 맞춰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SVG 같은 벡터 이미지를 적용 못 합니다. 그냥 PNG 써서 거기에 이미지 사이즈를 조절해 가지고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위지그 디자이너 내에서 이 컨트롤이 요즘에는 보통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화면 안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화면이 밖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크롤 해가지고 밑에 쭉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위지그 디자인 내에서는 그런 스크롤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스크롤 뷰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디자인을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저는 이런 윈폼을 더블 PF로 하나씩 바꿔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더블 PF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더블 PF 같은 경우는 이제 자물에 대한 학습이 조금 필요하지만은 이제 UI UX 품질에서 훨씬 수월하게 커스텀 컨트롤을 만들다던가 뭔가 기존에 있는 컨트롤을 커스텀한다던가 그런 게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요. 물론 얘도 오래된 프레임워크긴 하지만 윈폼보다는 훨씬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SVG도 그냥 사용 가능하고 또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플런트 디자인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단넷 9번연에서 새로 테마가 적용돼서 이렇게 테마가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서 좀 더 이쁜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프레임워크를 바꾸고 좀 더 UI적으로 수려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실패하고 저는 이직을 나중에 하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거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부딪혔냐면 기존에 있던 코드에서 어떤 라이브러리에 대한 의존성들이 여기저기 박혀 있던 게 문제였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에서 복사 붙여넣기로 새로운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사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바꿔줘야 돼요.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싹 다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전에 복사 붙여넣기 하기 전에 있던 코드랑 복사 붙여넣기 한 이후의 코드랑 같은 코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그 코드에 대한 신뢰가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다 테스트 다시 해야 되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기존의 코드가 이미 라이브에서 잘 돌고 있어요. 물론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그냥 신뢰 없는 코드로 그냥 바꿀 수 있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거는 사실 잘 지원해 주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회사는 새로운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는 데서는 사실은 그렇게 뭔가를 같은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결국은 그냥 윈폼으로 그대로 사용하다가 약간 인폼에서 어느 정도의 리팩토리를 거치다가 결국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간단한 예시 코드인데요. 뭐 서치 코드지만 여기 안에서도 저기 리스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뭐 윈폼에 대한 의존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이 리스트도 어떤 리스트냐에 따라서 의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코드인데도 그 안에서 의존성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더 많은 코드가 된다면 그냥 다 의존성 덩어리인 거죠. 이 코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옮기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옮기기 쉽게 복사 붙여넣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코드 자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그때 저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설계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런 분리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역할에 따라서 분리해서 설계하고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잠시만요. 우선 생각해 볼 것은 분리할 대상을 생각한 건데 우선 저라면은 여기서 비즈니스 로직을 먼저 분리를 할 거예요. 여기에서 비즈니스 로직은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코드에서 보시면은 이 뷰 비하인드 내 코드에서 채점 로직을 처리하고 있고 또 통신도 하고 있고 HTTP 통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UI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치 클릭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비즈니스만 따로 떼가지고 비즈니스 코드로 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비즈니스 로직은 무엇일까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뭐 복잡한 게 얘기가 돼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챗 GPT가 던져줬습니다. 뭐 단순하게 얘기를 드려서
제가 방금 만들려고 하는 프로그램 채점 관련된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채점을 처리하는 전반적인 로직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코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에서 채점에 관련된 내용을 빼내야 됩니다. 사실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 사용자가 원하는 동작은 서치를 클릭하고 이 코드 여기에 이 리스트는 응시 제출 목록을 보는 코드거든요. 응시 제출 목록 리스트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통신 로직을 빼고 실제로 응시 제출 로직을 가져오는 코드가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분리를 해봤어요. 우선 채점에 대한 클래스가 하나 필요합니다. 채점을 처리할 그레이드 서비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줬고 그리고 응시 제출 목록을 가져올 get exam information lis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기존에 btn 서치 클릭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모든 거를 직접 처리하던 거에서 단순하게 클릭을 했을 때 그냥 서비스에 있는 exam info 리스트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UI에 바인딩하는 작업만 결국 해줬잖아요. 그러면 이 코드 자체는 비하인드 코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한번 고민해 볼 게 아직 그 비즈니스 로직에 이제 통신하는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가 과연 비즈니스 로직 코드인가라는 점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제 객체 지향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이 5가지 원칙이 있는데 솔리드라고 합니다. 솔리드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서 이제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한 가지 메서드는 한 가지 책임만 가지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그거를 100% 지키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 여기서는 일단은 채점을 처리하는 비즈니스 로직의 코드고 얘는 시험 정보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메서드 코드예요. 근데 메서드 코드 내에 보면은 결국 통신을 잘 해야 돼요. 이 통신이라는 부분을 자기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데 그럼 이 통신이라는 부분이 과연 채점을 처리하는 부분이랑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사실은 채점을 처리하는 거랑 통신이랑 직결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부분도 한 번 더 나눠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역할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드 서비스와 그리고 그레이드 리포지토리로 나누게 되는데 그레이드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저장소 패턴을 한번 찾아보시면은 리포지토리의 역할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리포지토리의 역할은 결국은 어떻게 가져오든지 가져오거나 혹은 저장하거나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리포지토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레이드 서비스에서는 결국 그래서 네가 어떻게 저장하든지 말든지 리포지토리가 어떻게 저장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서 결국은 리포지토리한테 가져와라고 명령만 해주고 있어요. 이 서비스 내 코드에서는 리포지토리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정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리포지토리 안에서만 만약에 HTTP 통신이 아닌 경우에는 TCP로 바꾸면 되고 뭐 TCP로 통신한다던가 gRPC로 통신한다던가 통신 방식을 여러 가지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이 코드 안에서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리스트 exam info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서비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가둬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잠깐 이렇게 나눠놓은 로직에서 뷰 비하인드에서 많은 것들을 하던 로직에서 이제 서비스와 리포지토리를 나눠주고 그리고 데이터 모델 클래스는 그대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 비하인드에서는 아직 이벤트를 받아서 채점 서비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물론 마이그레이션도 마이그레이션이지만 그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뷰 비하인드를 보면은 물론 서치 클릭은 굉장히 단순해졌잖아요. 세 줄로 바뀌었는데 밑에 이제 그리드에서 셀렉션 체인지드 하는 메서드를 확인해 보면은 아직 뭐 인덱스 처리를 하고 또 서비스 호출하고 서비스 호출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 가져와서 그거를 다 텍스트에 반영해 주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이 뷰 비하인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코드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도 그러면은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뭐 WPF를 하셨다면은 MVVM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MVP에 대해서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뭐 설명을 드리자면
MVVM에서는 이제 바인딩을 통해서 뷰에 바인딩된 상태로 그냥 뷰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되면은 뷰에 그 내용이 반영이 됩니다. 바인딩 엔진이 노티피케이션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고요. 이게 결국은 뷰에서 뷰에서 직접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지 않고 뷰에서 커맨드를 통해서 뷰 모델에 호출하게 되면은 그 후 커맨드를 통해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를 하고 다시 뷰 모델에 자기 자신의 어떤 프로퍼티를 바꾸게 되면은 뷰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게 MVVM이고요. 이 MVP 패턴에서 프레젠터의 역할은 프레젠터가 그냥 뷰를 직접 바꾸고 그리고 뷰에서 이벤트를 호출을 받으면은 프레젠터가 이벤트를 호출받고 다시 뷰를 호출해서 그 반영할 사항을 던져줍니다. 코드로 잠깐 보여드리면 이 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서치 클릭했을 때 단순하게 이렇게 프레젠트 서치 이그냥 인포 했을 때 다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서치 이그냥 인포에서 데이터를 가져온 뒤에 다시 뷰를 호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뷰를 호출하게 되면은 뷰는 그에 대한 처리만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아까 데이터 셀렉티드 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이렇게 굉장히 단순해졌죠.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 셀렉티드 하고 이것만 처리해주면 그 뒤에 일들은 결국 프레젠터가 조율해서 뷰한테 이렇게 하라고 전달만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게 결국은 프레젠터가 이제 중재를 해주는 역할이죠. 중재를 해주는 역할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처음보다는 훨씬 많은 구조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길게 나열해 보면은 사실 별 구분이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바꿔 보시면은 비즈니스 레이어 그리고 리포지토리 레이어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조금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뷰와 그리고 뷰 모델이나 프레젠터나 어떤 UI에 관련된 작업들이 들어가 있으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로 보고 그리고 비즈니스 레이어에서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포지토리 레이어는 뭐 어떤 방식이든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역할을 처리하는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 모델 같은 경우는 어디서는 결국은 써야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데이터 모델 레이어는 모두가 다 의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 리포지토리 레이어, 데이터 모델 레이어까지 복사가 아니라 그대로 가져가고 그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만 잘 구축해주면은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WPF로 가더라도 사용할 수 있고 블레이저로 가더라도 굉장히 의존성 범위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몇 가지를 더 추가해 드리자면 의존성 주입이라는 개념을 조금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의존성 주입이라는 것은 이제 객체가 스스로 필요한 의존성을 생성하지 않고 외부에서 제공받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나오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렇게 왼쪽에서 보시면 new로 해서 리포지토리를 직접 생성하잖아요. 이거는 의존성 주입이 된 코드가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외부에서 컨스트럭터에서 리포지토리를 받아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외부에서 주입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편하게 사용하려면은 DI 패키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좋은데 다음 세션에서 아마 설명해드릴 이제 정현님 세션에 이제 제네릭 호스트가 이런 거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익스텐션스 호스팅스를 라이브러리에서 받아오거나 혹은 이제 4.8 이하 버전에서는 오토팩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이런 걸 쓰시면 되고 혹은 저 호스팅까지 안 쓰더라도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시면 거의 비슷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윈폼 코드인데요. 윈폼에서 그 제네릭 호스트를 사용해서 의존성을 주입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처음에 진입할 때 이런 의존성들을 다 필요한 의존성들을 넣어주고요.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사실 이 코드 같은 경우는 ASP.NET 코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샘플 코드에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쓰라고 다 나와 있는데 윈폼이나 WPF 같은 경우는 이런 샘플 코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주입이 된 상태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뭐 WPF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WPF는 그 프로그램 CS가 밖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CS 대신에 app.jaml.cs에서 이런 부분을 추가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하거든요. 이쪽에 메인 서비스 프로바이더 부분이 있는데,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전역 객체로 좀 넣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서든 DI-된 패키지들을 DI-된 그 클래스들을 가져올 수 있게끔 이렇게 스태틱으로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프로바이더에서 get required 서비스에서 직접 가져온 인스턴스를 이렇게 쇼해주면은 바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의존성을 주입하고 나면은 저희가 만약에 이렇게 이거는 수동 채점을 폼을 여는 화면 클릭 버튼이거든요. 이쪽에서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아까 스태틱으로 만들어준 get required 서비스에서 이 인스턴스를 받아오는데, 이 인스턴스 안에서 아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성자에 그냥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생성자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인스턴스를 생성해 줍니다. 물론 처음에 DI 할 때 이 내용이 다 주입이 돼 있어야 되고, 안 돼 있으면 익셉션이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DI를 사용하게 되면은 다형성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에 보시면 인터페이스 그레이드 리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톱 그레이드 리포지토리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할 경우, 만약에 서비스에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이 구현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인터페이스만 받아가다가 사용할 거야, 인터페이스의 내용만 사용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쪽에 iGrade 리포지토리에 바인딩 되는 내용은, 구현체는 결국은 이 스톱 그레이드 리포지토리로 크리에이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사실 프레임워크를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편해서 쓰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거를 윈도우로 다 만들려고 하면 윈도우 API를 다 뜯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서 다 편하게 쓰려고 하는 건데, 그 편한 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프레임워크 자체에 의존하게 되는 코드가 많이 생깁니다. 편하게 쓸 때는 좋은데 이거를 다른 환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는 이거 자체가 그냥 장애물이 다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긴 인보크 같은 경우 WPF에서는 아예 이제 디스패처 인보크라고 하는 메서드 이름 자체가 달라요. 그럼 못 쓰겠죠. 네. 그리고 메시지 박스 쇼 같은 경우는 물론 WPF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라이브러리가 달라요. 이거 네임스페이스가 다르고요. 그래서 뭐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 인보크 대신에 당연히 이제 어웨이스로 다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디스패처 인보크가 결국은 이게 크로스 스레드 작업 처리고, 이게 이 내용들이 결국은 UI 스레드에 들어가서 작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웨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싱크로나이즈드 컨텍스트에 의해서 이 어웨이 뒤에 있는 스테이터스 텍스트 작업 완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결국은 UI 스레드에서 동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조율해 주는 게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녀석인데, 그런 거를 어쨌든 믿고서 그냥 어웨이스로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비길 인보크나 디스패처 인보크한테 지배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도메인 레이어에, 그러니까 도메인 비즈니스 레이어 안에 프레임워크 의존성을 필요로 하는 코드를 만약에 놨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윈폼에 종속되는 코드를 여기에 놨어요. 그러면은 이 비즈니스 레이어 자체가 그러면 프레임워크에 의존돼 있고, 그거를 다시 갖다 썼을 때 이 프레임워크가 없다면 동작이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나누는 의미 자체가 퇴색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즈니스 레이어 안에서는 그런 코드들을 놓지 않고 웬만하면 순수한 코드를 냅두고, 여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안에서까지만 이제 그 윈폼에 대한 편한 코드들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얘는 재사용 안 할 거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예, 재사용 안 할 거라면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재사용할 거라면 깔끔하게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참조를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만약이라도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결국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결국 들어가야 돼라는 상황이 발생된다면은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아까 의존성 주입을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방법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이제 계약 관계를 통해서 구현체를 다르게 만들고 주입 상황에서 WPF에 맞는 주입의 구현체를 등록을 해주던가 윈폼에 맞는 구현체를 등록을 해주던가 블레이저에 맞는 구현체를 등록을 해주던가 그런 식으로 다양성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면은 더 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에서의 유의사항입니다. 데이터 모델 아까 전부 다 공유를 하고 있었잖아요. 전체적인 레이어를 볼 때 얘는 여기서 쓸 거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 쓸 거고 리포지토리 레이어에서도 쓸 거고 비즈니스 로직 레이어에서도 쓸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도 만약에 이 유저 프로파일에 지금 비트맵이 박혀 있어요. 비트맵으로 윈폼 같은 경우는 그냥 픽처파스의 이미지에 그냥 비트맵 객체를 넣는 것만으로도 그냥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미지가 자동 들어가요. 근데 WPF에서는 한번 컨버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비트맵을 그냥 사용하면 에러가 발생하고요. 여기에서는 WPF에서는 이미지 소스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지 소스나 비트맵 소스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친 그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면 안 되고 데이터 모델 자체도 순수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그래서 이렇게 순수하게 두고 만약에 필요한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에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안에서 이런 매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인딩을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기서 블레이저로 된다면 베이스 64 이미지를 사용해서 스트링으로 그냥 넣어주면 되겠죠. 스트링으로 넣어줘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바이너리로 넣어주고 뭐 파일 이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따로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WPF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계신지 한번 궁금하긴 한데 혹시 WPF를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행히 맞네요. 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약간 드리려고 이거를 추가를 했는데 우선 Observable Object라는 게 이제 그 WPF에서 MVVM 툴킷이라고 하는 MVVM을 위한 커뮤니티 툴킷이 있습니다. 그것도 패키지인데 패키지에서 이 Observable Object라는 걸 해주면은 이 코드 제네레이터에 의해서 이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생성돼요. 대문자 n 해서 name이라는 프로퍼티를 생성해주고 그 프로퍼티에다가 뭔가 값을 던져주면은 자동으로 노티피케이션이 돼서 그러니까 바인딩 엔진이 따로 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바인딩된 뷰 값에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 같은 경우 저는 이걸 쓸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거를 데이터 모델로 둘 수도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데이터 모델로 두고 싶은 욕심이 마구 듭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 옵저버블 오브젝트 내부에는 코드 제네레이터가 돌고 있어서 뒤에서는 많은 코드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변환을 한다던가 할 때 걸릴 수가 있고 불필요한 코드랑 불필요한 의존성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수한 데이터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고 이거는 이제 WPF를 사용하는 그 프레임워크 내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안에서 가둬두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여태까지 쭈루룩 달려왔는데요. 약간 시간이 촉박할 줄 알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쭉 달려온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설계에서 잘 하자는 내용이에요. 설계에서 잘 구분해서 만들자. 근데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더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거든요. 결국은 저는 이 마이그레이션이든 어떤 코드의 변화 상황이든 그거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이 의존성을 얼만큼 떼놓느냐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의존성을 다 떼놓고 의존되지 않는 코드를 서로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갈아치울 수 있게 만들어야지만 이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던가 코드의 일부분이 바뀐다던가 고객의 요구사항이 바뀌었을 때 일부만 바꿔서 맞출 수 있다던가 그런 부분이 되려면은
결국은 의존되지 않는 코드를 서로 간에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결국은 이 코드도 의존 덩어리예요. 예, 데이터 모델에 다 의존하고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만약에 리포지토리 레이어에서 뭔가 바뀌게 되면은 파급이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 왜냐하면 비즈니스 레이어가 리포지토리에 결국 의존하고 있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가 비즈니스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파급이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가지고 조금 레이어를 좀 바꿔본다면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도메인이라는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서는 추상화에 대한 내용이랑 그리고 엔터티 데이터 모델 그리고 엔터티에 대한 내용만 넣어놓는 건데 여기서는 그대로 데이터 모델을 들어가되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모델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포지토리에서는 리포지토리의 구현체가 아니라 그냥 인터페이스에 대한 정의만 해주게 되고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이 아니라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구현을 해주게 되는 거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도메인만 바라보고 있고 도메인에서 이 유스 케이스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를 호출하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 비즈니스 구현 로직에서도 그냥 리포지토리를 참조하지 않고 구현체를 참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리포지토리를 호출하면서 그 인터페이스 리포지토리에 실제 구현된 로직은 이 의존성을 주입해주는 부트스트래퍼가 다 바인딩을 해서 결국은 원하는 대로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코드로 쭉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위에 보시면은 결국은 이 BMS 도메인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에 종속성 쪽 보시면은 아무것도 의존된 게 없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아까 말했던 데이터 모델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포지토리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에는 보시면은 리포지토리가 있고 그 안에서 보시면 도메인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어요. 이 리포지토리 자체는 도메인만 알고 있고 다른 녀석을 알 필요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도 원래는 리포지토리를 알았어야 한다면은 지금은 인터페이스에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 도메인만 알고 있습니다. 이쪽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여기는 사실 다 의존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사실 이 앞에 있는 부트스트랩 단계가 들어가거든요. 아까 보시면은 그 의존성 주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결국은 의존성에 대해서 어떤 구현체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가 들어가고 도메인이 들어가고 리포지토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약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즈니스를 굳이 이거를 추상화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내부에서 바뀌는 케이스가 잘 없기 때문에 잘 이거를 추상하지 않고서 그냥 여기서는 비즈니스를 그냥 참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그냥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안에서 그냥 비즈니스도 호출하고 있어요. 뷰 모델 안에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때 다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다 이렇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뭐 강하게 이렇게 야경결로 만들어서 다 떼어놔야 돼가 아니라 사실은 처음 얘기 드렸던 앞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결국은 마이그레이션 하는 데서는 많이 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조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설계는 결국은 그 변경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 설계 같은 경우를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들으신 분들이 클라이언트에서도 좀 유연한 설계를 통해서 편하게 개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커뮤니티 하고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플러터 행사인데 뭐 인천에 사시면 놀러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